어느 날 내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이 들어왔다. 무명 작가인 나 민서에게 거액의 계약금과 함께 한국 최고의 추리소설가 정윤호의 마지막 작품을 대필해달라는 것이었다. 정윤호. 아무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은둔의 작가. 혹자는 그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거대 출판사의 마케팅이라고까지 말한다. 내게 연락을 해온 사람은 그의 아들이자 매니저라는 태준이었다. 태준은 내게 말했다. 아버지는 병환으로 글을 쓰기 힘들게 되셨고 대신 당신의 필체를 통해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고 싶어 하신다고.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기회가 내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내가 도착한 곳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낡은 고택이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집안에는 태준과 나 그리고 정윤호가 남겼다는 흔적들만 있었다. 태준은 내게 매일 아침 간단한 메모와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내야 한다는 태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펜을 들고 그가 남긴 첫 문장을 그대로 따라 썼다.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결말이 존재한다. 그 문장은 섬뜩할 만큼 힘이 있었고 나는 그제야 이 일이 단순한 대필이 아님을 직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태준은 매일 아침 내가 쓴 글을 확인했고 나는 정윤호가 남긴 메모와 단서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그 메모들은 단순한 줄거리 요약이 아니었다. 밤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곳에 비밀이 있다 같은 알 수 없는 문장들이 혼란스럽게 이어졌다. 마치 정윤호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 나는 그가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궁금해졌다. 태준에게 그의 방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병세가 좋지 않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글을 쓰는 도중 나는 고택의 비밀스러운 서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태준은 그곳만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의 호기심은 멈출 수 없었다. 나는 태준이 잠든 밤 몰래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둘러보다 낡은 가죽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정윤호가 직접 쓴 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점점 모든 것이 사라진다. 빛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사라진다. 태준아, 이대로 내가 사라지게 놔두지 말아다오. 그 밑에는 2023년 5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의 일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태준이 나를 고용했던 시기는 2025년이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태준은 나를 속였다. 정윤호는 이미 2년 전에 죽은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즉시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내가 일기장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내 방문을 굳게 잠가버렸다. 태준은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작가님, 작품의 결말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경고가 서려 있었다. 나는 이제 내가 거대한 사기극의 공범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정윤호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는 대필 작가가 아니라 그의 죽음을 위장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도망칠 수도, 이 위험한 거래를 거절할 수도 없었다. 나는 태준의 감시 속에서 글을 마무리하며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척하며 태준의 서재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비밀이 있다는 정윤호의 메모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서재의 모든 책들을 살펴보다 평범한 책들 사이에서
유난히 닳고 낡은 의학 서적 한 권을 발견했다. 책을 펼치자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함께 정윤호의 의료 기록이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만성적 뇌 기능 저하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정윤호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식물인간 상태로 2년째 병원에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태주는 아버지의 죽음을 위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의료 기록 옆에는 태준의 일기장이 있었다. 태준은 매일 아침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와 말을 걸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추리소설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음 작품은 어떻게 구상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의사에게 뇌 활동을 자극하는 것만이 희망이라는 말을 들었다. 태주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았다. 아버지의 평생 꿈이었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필체를 가장 비슷하게 흉내낼 사람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나였다. 나는 태준이 나에게 건넸던 모든 메모와 지시사항을 다시 떠올렸다. 밤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장은 정윤호가 잠들어 있는 병실의 위치를 암시하고 있었다. 태준은 나에게 진실을 숨겨야만 했다. 그래야만 내가 순수하게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한 아들의 간절한 소망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괴물 같은 사기꾼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비극적인 인물이었다. 나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정윤호가 잠든 병실. 태주는 낡은 스피커를 아버지의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그가 틀어준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쓴 작품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의 아버지, 정윤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정윤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가 쓴 글이 한 사람의 삶을 구원하는 마지막 페이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나의 글은 단순한 대필이 아니라 아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구원의 메시지였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작가로서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나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결말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었다. 나는 정윤호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그 마지막 페이지의 대필 작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